네, 이곳은 인터스테이트 80번 아이오와주입니다. 네, 저는 이제 내일 토론토에 오후 2시쯤 이제 도착하게 되고요. 현재 시간은 12시 29분, 현재 기온은 8도입니다. 올 겨울은 정말로 12월 달까지도 거의 영상이었고요. 1월 중순에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반짝 추위와 강풍 그리고 폭설이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지금 굉장히 따뜻해져서요. 북미 대륙 전체가 지금 따뜻합니다. 그리고 뭐 1월 달에 가장 춥다고 하는데 1월에서 2월 사이가 이제 가장 춥긴 한데요. 그전 같으면 뭐 마이너스 20도 30도 됐던 지역도 지금 거의 영상입니다. 이상 기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어떻게 날씨가 갑자기 또 변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지금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계속 지금 포근한 날씨가 계속 될 것 같다는 일기예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뭐 눈도 없고 따뜻하면은 트러커들은 좋죠. 트러커들에게는 가장 좋은데 이 겨울에 또 너무 따뜻하면은 또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또 번식을 해서 수돗물 같은 경우에 뭐 대장균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추울 때는 좀 춥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벌써 파릇파릇 지금 잔디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 눈이 덮인 지역도 있지만은 파릇파릇해지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올해는 이제 동부 쪽에 중동부 쪽에 눈이 많이 왔고요. 서부 쪽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여기 이제 중동부 정도 이제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 2주 전에 이제 그 강설이 눈이 많이 내렸던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이오와고요. 그때 10일 전에 이쪽으로 이제 눈이 지나가고 나서 며칠 후에 지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오와 지역이 상당히 사고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한국의 상황도 별로 안 좋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캐나다로 이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앞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유학이 막혀서 이제 그 유학이 막혔다는 것은 워크퍼밋을 안 준다는 것은 더 이상 유학의 메리트가 없거든요. 여기서 뭐 칼리지 와서 뭘 배운다 해도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뭐 그 전문직을 갖을 그런 확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그 페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칼리지 나온다 해도 뭐 시급 20불 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여기서 칼리지를 2년 3년 다녀서 그거 보려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이제 캐나다가 유리했던 것은 그 2년 과정을 마치면 3년 워크 퍼밋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민자들을 이제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 다른 쪽으로 이제 워낙 혜택이 좋다 보니까 그 배우자들의 오픈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자녀들의 무상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유학생 수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이 갈수록 이제 좀 줄어들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이민을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를 또 한국에서 안 되니까 이쪽에서 더 나은 이제 조건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돈을 들여서 이민을 하기도 하고, 아니 대학 교육을 여기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다고 해서 특별하게 막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옛날과 같지 않아서 유학을 한다 해서 뭐 유학에 대한 그 메리트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빨리 직업적으로 안정된 그런 직업을 가져서 경력을 쌓느냐, 이제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캐나다는 특히.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도 하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잘 적응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자꾸 잘 되는 것보다도 이제 안 됐던 얘기들이 많이 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 탓하고 남 탓하고 그 다음에 뭐 제도 탓하고 뭐 환경 탓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캐나다가 아주 뭐 안 좋은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그 사람도 이제 그 나름대로 개인의 그 생각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 또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나쁜 얘기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와서 적응 못하고 간 사람들은요, 가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갑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본인들이 주도면밀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괜히 뭐 캐나다 탓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탓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봤어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게 뭐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냐고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뭐 캐나다가 특별히 뭐 어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도가 안 좋고 그래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여기서도 기회를 창출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데 뭐 다큐나 이런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훌륭하게 잘 열심히 살면서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보다 10배, 20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지. 그 사람들이 그냥 캐나다라는 나라 가면은 그냥 거기는 유토피아다, 헬조선보다는 낫겠지, 가면은 뭐든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했던 것보다도 10배, 20배 더 노력을 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가 나온 거지, 결과물만 보고 판단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물론 뭐 사업이라는 건 운도 따라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나서 본인은 거기에 5분의 1도 안 해봤으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그러면서 안 좋은 얘기만 남기고 하는데, 이제 주요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캐나다가 지금은 이제
안 좋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캐나다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그 전에 해왔던 거 그대로 하면은 그냥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보면은요, 코로나 때 많은 직업들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일을 못하게 되는 직업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니까 뭐 식당이든 주유소든 편의점이든 그리고 뭐 세탁소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물론 이제 조금 지금 다시 안정적으로 갔는데 코로나 때는 정말 암울했죠. 뭐 식당을 2년 이상 뭐 닫아놓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인원수도 제한하고 그래서 뭐 딜리버리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한식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에 최적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업들도 이제 많이 이제 불안해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냥 사실화 돼 버렸어요. 모든 게 이제 인공지능을 빼놓고 이제 생각할 수 없고 로봇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것들도 다 이제 로봇이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하는 직업들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던 간에 연봉이 뭐 20만 불, 30만 불 됐던 간에 하루아침에 이제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런 시기에 이제 캐나다에서 적응 못하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제 다른 직업으로 그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빨리 본인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단 캐나다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뭐 캐나다가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전 지구는 지금은 이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고 해서 여기보다 더 낫다는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 어디를 가든 간에 본인이 어떻게 적응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린 거지 어느 나라가 이래서 이렇고 제도가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이유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틈난 낱말 하잖아요. 이민의 성공은 직업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 10 몇 년 살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정말로 정착해서 잘 사는 경우는 수입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직업이 그 수입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뭐 고전문직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안정적이지만은 대부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나머지 직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미래도 이제 불투명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올 때부터 이제 트럭커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뭐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이런 데에다 포커스를 맞췄던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 여기서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그냥 먹고 살면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럭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저의 주관적인 얘기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의해서 뭐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이민자로서 여기 북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제 그 능력 안에서는 가장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른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지금은 다른 거하고 안 바꿉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트럭 끌고 다니면서 북미를 마음대로 마음껏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뭐 구경할 수 있고 이제 여행하는 기분으로 다니면 되겠다 했는데 점점 할수록 좀 매력이 더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비드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업이 불안정할 때도 트럭커는 이센셜 분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정부 지원금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는 이유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무슨 캐나다가 살기 좋다고 와서 온다고 무조건 뭐 되냐고, 여기서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캐나다가 단지 살기 좋다 해서 내 수입이 보장이 안 되는데 돈만 까먹으면은, 물론 돈을 아무리 까먹어도 계속 불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괜찮죠. 그러면 뭐 여기 캐나다 오겠습니까? 굳이 더 좋은 데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창출하고 여기서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게, 이민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다고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뭐 여기서 학교를 나왔다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어차피 여기서 자기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따로 있을 거고, 우리처럼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완전한 뭐 의사나 뭐 회계사나 이런 전문직들은 가능하겠지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공무원을 하겠습니까? 뭐 고위직을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하고 힘들고 더럽고 임금 별로 안 좋다고 안 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캐나다든 미국이든 이민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주류들이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뒤치다거리 하면서 사회 밑바닥부터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지, 뭐 여기서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그런 뭐 좋은 건물에 뭐 양복 입고 출근하면서 폼 잡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0.0001%도 안 됩니다. 여기서 학교로 나왔다 해도, 아이비그 나왔다 해도 거기서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얘기지,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걸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같이 공감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했던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딱 까놓고 봤을 때 직업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이민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생활 속에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숨만 쉬는 비용이 4인 가족 5,000불입니다. 그냥 숨만 쉬는 게. 근데 그걸 여기 이민자가 와서 혼자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직업으로, 여기서 시급을 20불 준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시급을 20불 받는 직업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여기서 높은 그 시급에 속합니다. 그런다고 완전히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 중간 이상은 돼요. 왜? 최저 시급이 15불인데 20불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업이고, 여기서 칼리지를 나와도 20불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경력이 뭐 2, 3년 돼도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직업이고요. 물론 이제 직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아주
아주 힘든 직업들, 용접이나 뭐 타일이나 이런 것은 뭐 30불, 40불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직업들은 20불 넘어가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그리고 일반 이민자들이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저 시급에서 거의 조금 더 받고 살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서버나 이런 걸 해서 팁으로 또 그 수입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생활비를 감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직업적으로 그래도 고수익이 좀 된다는 게 이제 트러커였다는 겁니다. 저는 뭐 트러커가 그렇게 수입이 높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시작할 때 그런 거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른 직업보다는 좀 낫구나. 그런데 그 트러커가 단지 다른 직업보다도 낫는 이유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직업들은 주 40시간 이상을 고용주들이 쓰지를 않아요. 40시간 이상이 되면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을 더 씁니다. 그렇지만 트러커는 7일에 70시간, 8일에 70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임금 차이가 나는 거지. 물론 이제 시급 개념으로 봐도 높기는 높습니다. 우리는 마일당 달리기 때문에 마일당 많이 달리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직업보다 소득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급 20불 받은 사람이 자기가 20불이니까 주당 60시간 하고 싶어요. 안 시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40시간 하고 다른 잡을 해야 돼요. 누가 그 1.5배를 더 주겠습니까? 갑자기 20불짜리를 오버가 되면은 30불, 1시간에 30불을 줘야 되는데, 어떤 고용주가 20불 주던 사람을 갑자기 뭐 한 몇 시간, 10시간 더 필요하다가 그 사람들 그 얼마나 뭐 특별한 직업다, 그 전문직도 아닌 이상은 30불씩 주고 안 쓰죠, 절대. 그냥 20불짜리 한 명을 더 쓰면 돼요. 파트타임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잡을, 3잡을 하든지, 뭐, 2잡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시간 하고 나머지 뭐 우버를 하든지, 그 다음에 뭐 우버 이스를 하든지, 딜리버리 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실패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뭐 적자가 나는데 계속 있는 돈 까먹을 수 없으니까 직업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기본이 모든 사람들이 노동력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고 뭐고 간에 가서 다 해야지 4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일반 직업들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이런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그런 임금은 뭐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물가들은 많이 올라가고 렌트비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여기서 잘 적응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족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민사회는 어느 나라를 가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나라가 살기 좋다 해서 가서 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집니까? 소득이 없는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근데 그 나라에 누구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서 뭐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뭘 수입을 창출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그냥 현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선진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선택해서 온 게 캐나다고 미국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자기 본인들의 생각대로 해서 잘 적응하고, 잘 아무런 어려움이 있다 해도 다 극복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 초기에 왔던 사람들이 왜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미국이든 캐나다든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 역사가 100년이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 잡았겠습니까? 도저히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가면서 여기서 다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냥 놀면 놀았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했어요. 왜? 영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서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건 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하던 거, 지저분한 일들, 이 사람들이 시간 많이 들고 시간 대비 돈이 안 되는 그런 직업들,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을 견뎌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2세들은 이제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주류 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2세, 3세들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죠. 어디든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와서 물가가 비싸다, 뭐 옛날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나머지 사람들은 또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업적인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는 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의료보험이 이제 공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공짜예요. 이제 약값은 별도 이제 돈을 내지만은, 그것도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캐나다 이제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뭐 느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너무 한국적인 의료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바로 가서 바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천지에 병원이 널려 있고, 뭐 동네 뭐 나가면 다 병원 있고, 일반 의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뭐 클리닉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국가가 운영하다 보니까 뭐 경쟁이나 이런 건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행을 못 해요. 그래서 일반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또 뭐 스페셜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약이 많이 밀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도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제 예약만 되고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은 언제든지 예약만 하면은 그 시간에 가서 치료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이제 본인이 경험을 해서 그런 것들이 한 번 안 됐다 해서 며칠을 기다렸다, 몇 달을 기다렸다,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 경험이니까. 근데 전체적인 그렇다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다쳐서 이제 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손가락에 좀 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제 몇 번을 꼬매는 이제 그런 상처를 입었었는데, 그때 이제 가는 시간이 저녁 9시였어요. 근데 9시에는 캐나다는 이제 응급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4시 이후로는 캐나다가 다 이제 응급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조그마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 뭐 5시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5시 이후로는 다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일반 병원들은 다 문 닫고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의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모든 병원이 안 하게 응급실로 다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갔는데 그때 8시간 걸려서 꼬맸어요. 근데 뭐 거기서
나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열 몇 명이 와서 뭐 머리 터져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뭐 피가 질질 흐르는데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참 여기서는 이제 기다리다 죽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와서 왔는데, 이제 뭐 응급실이니까 의사 하나, 간호사 한 명 이렇게밖에 근무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또 일단은 그 사람 내 차례가 오면은 또 대충 안 해요. 아주 꼼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워크인으로 갔더니 또 그냥 돼요. 가서 뭐 그 체크인을 하고 하니까 또 바로 진찰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저는 뭐 불편함 느낌 없이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병원 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뭐 우리 동료 중에서 한 사람이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뭐 바로 스페셜로 그냥 대학병원으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어떤 특수 질병에 대해서는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제 뭐 각 그 질병마다 이제 상처마다 이제 좀 다르겠지만은, 이 사람들도 우선적으로 보면은 급한 것은 또 급한 대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응급실에 가도 앰뷸런스 타고 들어가면은 됩니다. 근데 앰뷸런스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앰뷸런스 타고 가면은 무조건 뭐 먼저 치료되고 그래요. 근데 그냥 제 발로 걸어 들어가면은 다 이건 뭐 그냥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생각해서, 항상 이제 응급실 앰뷸런스 싣고 온 사람부터 먼저 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요. 이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긴 합니다만은, 뭐 돈 안 들이고 그래도 웬만한 거 다 치료할 수 있으면은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급한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또 이제 치료받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예약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가진다면은, 뭐 캐나다도 뭐 사람들이 다 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뭐 일부러 뭐 치료를 안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이 어떻게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그게 전부가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그런 얘기를 남한테 듣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남한테 듣고, 아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이렇게 와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이 전체로 취급당하는 이제 그런 꼴이 돼버리는데, 제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 부분도 이제 저는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이제 간단하게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클리닉 가면은 그냥 예약 안 해도 뭐 이렇게 진단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질병이 없어서 다행인데,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어디를 간다 해서 뭐 심각한 것들은 뭐 다 마찬가지겠죠 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국가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잘 입원 같은 것도 잘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애를 만약에 출산을 한다 해도 보니까 그 전에 유니팩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를 봤는데, 뭐 그날 퇴원을 하더라고요 바로. 한국 같으면은 그래도 며칠씩 잡아두잖아요. 다 돈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바로 그 퇴원하고 그 다음날 뭐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 좀 케어해주고 이제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살만하니까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는 거지. 집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나치게 이제 입원하는 확률이 더 많으니까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냥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나이롱도. 그게 이제 의료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아한 게 뭐냐면은, 캐나다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겨울이 6개월이다 뭐 그러는데,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보자고요. 토론토가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겨울에요, 12월 달에 거의 0도였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잠깐 영하 한 10 몇 도까지 내려간 적이 한두 번 있고, 지금도 영상입니다. 한국 눈 많이 와가지고, 그때 마이너스 20도가 떨어지고, 폭설이 몇 번 내리고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겨울 왕국이 됐다고 이제 내가 친구들에게 장난쳤는데, 캐나다보다 더 춥다고. 근데 이제 캐나다도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옛날보다 훨씬 더 겨울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마이너스 40도, 체감온도 마이너스 44도 됐고, 그 다음에 거의 마이너스 30도 이상 되던 날이 막 보름 정도 이렇게 됐던 그런 겨울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겨울이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올 겨울도 지금 제가 살았던 것도 매니토바 이니퍽 같은 경우는 지금 토론토보다 더 따뜻합니다. 영상 지금 오늘 4도예요. 이번 주 내내 거의 영상이더라고요. 마이너스 안 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추울 때는 어마어마하게 춥죠. 캐나다 중부에 속하는 매니토바, 사스케추안, 그 다음에 일부 알버타 지역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이번에 알버타 주의 캘거리나 제스퍼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북극 기단이 무너지면서 추위가 내려와서 40도,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같은 동료 트럭커도 이제 거기 가서 아주 얼어 죽는 줄 알았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데를 경험해서 좋지 않냐고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추위가 쭉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중동부를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폭설과 그 다음에 한파, 강풍, 이게 완전히 중동부 지역을 그냥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게 되고 나서 또 다시 날씨가 완전히 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제 북미 날씨는 이제 따뜻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춥다고 못 살고 덥다고 못 산다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 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있겠죠. 한 사시사철 그냥 딱 좋은 날씨. 거기 살기 좋다고 내가 가서 살 수가 있냐고요. 더워도 살 수밖에 없고 추워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개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자, 이제 북미에서 가장 지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날씨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트럭커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뉴스를 보거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뉴스를 보면서 그 상황을 알고 있고 그러잖아요. 트럭커들만큼 현실적으로 그 날씨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직업은 없어요. 사시사철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계절에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오면서 관찰하는 사람보다는 정확하지 않겠지만요, 그래도 거의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든 미국이든요, 어느 지역에서 그 주에서 산다 그러면은 평생 그 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기후를 잘 모릅니다. 그냥 뉴스로 보고 알 뿐이고요. 서부에 살던 사람들이 동부의 날씨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여름이면 같은 여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동부의 날씨 한번 여름에 오면은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왜냐면은 서부는 여름에 더워도요, 건조해요. 그래서 그늘에 있으면은 시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시원하고. 근데 동부도 이제 일부 지역은 괜찮지만은 동부에 이제 플로리다 밑으로 조지아 아래쪽 이쪽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동부 어느 지역에 오더라도 습하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덥고 습하다는 느낌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덥고 습하고 그런 데서 뭐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바보들입니까?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요. 그런 지역은 아무리 더워도.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서 뭐 추워서 그런 것은 그냥 그 정도도 그 각오 없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는 왔을 때 마이너스 40도 내려가길래 아침에 일부러 한번 조깅을 해봤어요. 도대체 마이너스 40도의 느낌이 어떤가. 말로만 듣던, 우리가 냉동고 안에 들어가 볼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 40도의 느낌이 어떤가를 느껴보기 위해서 눈만 뻐구멍이 내는 모자 쓰고 한번 달려봤습니다. 달릴만 했어요. 앞에 부분이 조금 차가워져서 그랬지. 그래서 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뭐 내가 이 추위 때문에 마이너스 40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마이너스 30도가 이렇게 뭐 15일 동안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거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고 갈등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30도 40도 뭐 마이너스 10도 뭐 된다고 해서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추운 지방들은요 실내에 들어가면 덥습니다. 더워. 날씨가 춥다 해서 뭐 거기서 계속 노출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5분도 못 서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다 차가 있으면은 차로 다 이동하고 뭐 쇼핑 가서 그 주차장에 그 차 주차하고 쇼핑몰 안에 들어가는 그 몇백 메타 그거 잠시 노출되는 거고요. 집에 와서 주차 내고 집에 들어갈 때 몇십 메타 그거 거기에 잠시 노출될 뿐이에요.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은 다 실내에서 일합니다. 물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버스 기다리는 시간 몇 시간 뭐 몇 분 기다리는 거고. 뭐 저도 와서 거의 2년 동안 버스 타고 겨울에도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영하 30도 돼도. 어디가 유토피아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내가 소득이 없어도 편하게 먹고 좋은 기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는. 근데 현실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지옥 같은 곳에서 마이너스 30도가 넘는 곳에 산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기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살아도 그게 거기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캐나다가 추워서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서 그냥 가끔 캐나다보다 더 추운 그 추위를 느끼면서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뭐 그런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태도보다도 주위의 환경이나 남 탓이나 이렇게 하면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얘기고 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캐나다에서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조금 저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1년에 거의 세금을 한 3만 불 정도 냅니다. 3만 불 더 낼 때도 있고 좀 못 낼 때도 있는데 평균 한 3만 불 정도 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제가 세금을 내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소득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데 거의 15% 정도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요, 여기는 따로 그 가격하고 물건하고 그 세금하고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100불이다 그러면은 그 지방세하고 주 정부세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12% 정도 내요. 뭐 지역에 따라서 뭐 7%만 내는 데도 있습니다. 알버타 같은 경우는 뭐 7%만 내든가 5% 내든가 하여튼 뭐 그 정도만 내요. 하여튼 뭐 지방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건 가격을 딱 보고 나중에 또 세금 플러스 해버리면 가격이 확 높아지죠. 100불짜리 갑자기 112불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금이 많다는 이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그냥 같이 세금 포함해서 이제 그 물건 파는 사람이 따로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금은 별도로 안 내기 때문에 자기가 세금을 낸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은 근데 내가 왜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 오면 세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 민감할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세금 제대로 내고 지금까지 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봉급 생활자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제대로 냈고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영업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탈세나 절세 안 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세금 꼬박꼬박 내고 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떤 시기든 세금을 안 내는 게 정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잖아요. 뭐 현금 영수증, 뭐 신용카드를 쓰게 해서 자꾸 노출을 시키게 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치밀해지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세금 때문에 자기 수입이 다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수입으로 감출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돼가는 거죠. 그전에는 뭐 좋았죠. 더더욱 뭐 큰 기업이나 뭐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그리고 뭐 개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세금 어떻게 냅니까? 그냥 대충 해서 문거리에서 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대로 세금을 내라 내니까 이게 뭔가가 세금이 많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세금을 안 내고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식당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세금 제대로 안 내서 세무서에 한번 찍혀서 보면 이 사람들 와서 몇 날 며칠로 죽치고 앉아서 다 정밀 검사해버립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뭐 조그만한 그 영세 그냥 오너 드라이버들도 다 세무사를 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은 변호사, 세무사를 기본으로 두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떠한 그 느낌에 의해서 캐나다 세금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물론 소득별로 세금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불 이하는 거의 세금을 다 돌려받습니다. 처음에 떼기는 떼지만은요, 다 돌려받아요. 그 세금 낸 것보다 더 줍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뭐 8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 4만 불에서 8만 불 되는 사람들은 또 몇 퍼센트, 그 다음에 8만 불이 넘어가면 또 그거보다 좀 더 많게. 이렇게 해서 계속 차등을 둬서 많이 벌수록 많이 떼는 건 맞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내가 수입을 조절해야 되겠다, 뭐 그래서 일을 안 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금을 많이 떼더라도 나는 수입을 높이는 쪽으로 갑니다. 많이 벌 만큼 많이 내면 되니까요. 그걸 세금 조금 아끼기 위해서 내 수입을 뭐 줄인다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이러면은 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좀 더 내더라도 많이 벌니까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소득은 당연히 더 많아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냥 딱 거기에 손익 분기점을 만들어서 이거 이상은 이제 일도 안 해야 되고 그냥 논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캐나다에서 세금을 내면서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금이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소득이 줄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돌려줬어요. 연말정산하면은 거의 7,000불, 8,000불씩 돌려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내가 세금을 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또 어느 때 알았냐면 코로나 때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세금이 내가 세금 내는 만큼 나에게 어느 부분에 이렇게 와닿게 쓰여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하는데도 다 세금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도로 다니면서 도로를 이용하고 뭐 자동차를 이용하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세금으로 이러는데도 그런 것들이 내 세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 그 권력 가진 놈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기 위해서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리고 세금 떼어먹고 세금 함부로 쓰고 막 그런다는 이제 그런 인식이 더 강해요. 솔직히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연말 되면은, 그 연말 되기 전에 그 뭐 예산 때문에 그 보도블록 멀쩡한 거 그냥 갈아엎고, 그래야 또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다 해서 멀쩡한 거 막 뜯어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쓸데없이 세금을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멀쩡한 그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갑자기 4대강 한다 해서 세금으로 갖다가 퍼붓고 강바닥 파내고 뭐 운하를 건설한다고 미친 짓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세금을 펑펑 쓰니까 사람들이 세금이 나한테 쓰여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10만 원씩 뭐 준다 하니까 그 기득권이나 그 정치하는 놈들 마치 지 돈이 나가는 것처럼 별의별 뭐 포퓰리즘이니 뭐니 막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쳤잖아요. 뭐 세수가 바닥이 나고 그럴 때, 정말 어려울 때 좀 국민들한테 좀 충분히 써도 될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빼먹을 거를 못 빼먹어서 그러는지 막 난리를 치고 별의별 언론을 통해서 여론 공작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자영업자들이요, 일정한 소득, 개인 사업자들이 있으면은 그때 개인 사업자들에게 6만 불씩 그냥 빌려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만 불씩 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년 후에 2년 안에 4만 불을 갚으면은 나머지 또 이제 2만 불을 그냥 없던 걸로 해주는, 그냥 2만 불을 주는 거죠. 이렇게 했고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이제 캐나다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이제 엄청나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자기가 여행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일자리들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4개월 동안 1인당 2,000불씩 줬어요. 4개월 동안. 그걸 학생들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부에서 판단해서, 아, 애들이 수입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제 큰일이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그냥 결정해서 준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는 건지.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냥 그 말 꺼냈던 사람은 바로 역적이 됐고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게 정치잖아요. 이런 게 국민이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서 미리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정치잖아요. 해달라 해도 안 해주는 게 이게 정치입니까? 대한민국? 이태원 참사로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그것을 조사만 좀 해달라,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사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추운 바닥에서 오체 투쟁을 하면서 몇백 일을 싸운 그런데도 그게 거부하고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정부입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그걸 책임자를 처벌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국민들이 나를 죽여서라도 이 법을 통과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것을 거부하는 게 그게 국가입니까?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도 지 마누라라고 해서 수사 안 하고,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게 그게 국가입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국 사람들이 그런 세금에 대한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결코 캐나다는 세금을 내면은 내가 더 많이 벌면은 많이 벌어서 좀 더 덜 번 사람들에게 간다는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게 만들어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 세금이 많다고 해서 오면은 여기서 안 살면 돼요. 그냥 나가서 다른 나라 세금 없는 데가 살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세금을 내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더 복지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그 핀란드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복지국가, 스위스나 이런 데도 보면은 세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런 세금을 그렇게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건? 그렇게 내도 자기들은 그 나머지 가지고도 국가가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행복지수가 높으면서. 무슨 뭐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좋은 나라입니까?
캐나다도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안 내요. 그러면 세금 안 내려고 계속 저소득을 유지하겠습니까? 먹고는 살지요. 딱 먹고 삽니다. 저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뭐 소득이 안 된다, 뭐 돈을 못 모은다. 한국에 비하면은 그러죠. 탈세를 하고 절세를 해서 돈을 모았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정직하고 원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에 강하고 불법에 강한 한국 사람들이 쉽게 적응이 안 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가가 뭐를 하든 간에 신경 안 씁니다. 캐나다 정부가 무엇을 정책을 바꿨든 간에 뭐 세금을 올렸든 최저임금을 올렸든 간에 그냥 내가 내 일 열심히 하면서 그냥 하면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그냥 나라에서 해는 제도 안에서 내가 그냥 거기에 맞게 세금 내는 거 내고 지킬 거 지키고 하면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국가 지도자 하나,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 해서 내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말로만 선진국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선진국들은요, 그런 국가 누가 지도자가 바뀌어도 실질적인 삶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변화는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생활.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 해서 막 생활이 왔다 갔다 하고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친다면은 그건 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죠. 그게 무슨 자유주의입니까? 그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나라는. 그래 대한민국 법치국가라지만 법이 없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법이고요. 돈 있고 빽 있고 권력을 잡은 놈들은 법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인척이나 자기 마누라나 누가 죄를 지어도 그건 벌을 안 받고, 그런 빽이 없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한테만 들이대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죄를 졌으면은 그냥 법에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 왜 그걸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이 법입니까? 일부 몇 개의 빅 언론들이 하는 게 법입니까? 그럼 법을 다 폐지시켜야죠. 똑같이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이 적용받게. 왜 지들한테만 그게 법이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하는 신청하고 물타기 하고 큰 걸로 다시 덮어버리고, 그래서 잠잠해지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이 하고 한 날 정치를 하면서 서로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 가지고 서로 트집 잡고 서로 까내리고 공격하고, 하루라도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정치를 조용하게 하는 거 봤습니까? 캐나다는요,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접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받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서로 상대당에 대해서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여기는요, 수상이 잘못해도 검사가 수사하면 합니다. 그냥. 그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법을 왜 만들어 놨어요? 그런 서로 시시비 비비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여기서 입에 대면은 처벌받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평생을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집행했던 놈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법을 모르는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고 있고, 그런 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통치를 하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깡패보다 못하는 놈들이지. 동네 양아치보다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잖아요.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가 개 돼지만 또 못한 생각으로 그런 것들에게 또 세뇌돼서 지지를 하고 있고, 자기 이익에 좀이라도 이익이 될까 봐서 그냥 진실이든 정의든 상관없고 민주주의가 되든 말든 내 재산 지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적으로 벌어서 증식했던 재산들, 투기해서 벌었던 재산들, 혹시나 이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겁나서 계속 올려주겠지 생각해서 그냥 거기다 찍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든 무슨 생각을 가지고 통치 이념이 뭔지 뻔히 그게 다 드러났으면서도 그냥 찍잖아요. 그게 그렇게 뽑아놓고 또 왜 그걸 헐뜯고 있냐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박수 쳐줘야지.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멀쩡한 애들이 150명 넘게 죽어도 그걸 수사해 달라 그래도 이런 악질적인, 무슨 정치가 쉬운지 매일 언론을 통해서 무슨 퍼포먼스나 하면서 그냥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해가지고 또 그걸 또 그대로 매스컴에서 하는 것은 그냥 뭐든 믿는 그 세뇌된 국민들, 개 돼지만도 못한 국민들이 그것을 또 지지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돈에 미쳐서 다들 돈만 주면은 뭐든지 하는 게 대한민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유토피아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정치하고 권력을 쥐고 있었던 놈들 빼고는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정치 꼬라지를 보면은 전 세계 꼴등이에요.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그 우수한 근면성과 머리,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언어가 안 돼서 많이 못 나갔잖아요. 이제는요,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 언어 걱정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미 이제 언어의 장벽은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국내에서 그 좁은 데서 경쟁하지 말고 어디든 기회가 있으면 가서 그동안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럴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를 가든 내가 기회를 보고 찾아가는 거지, 그 나라가 살기 좋아서 거기는 날씨가 좋아서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나라에 가면은 기회 없습니다, 솔직히. 대부분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 가장 날씨가 좋다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모여 살아요. 특히 이제 LA 쪽에는 뭐 천국이죠. 여름에 그 잠깐 뜨거웠던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뭐 사시사철 푸르고 정말 좋은 곳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모여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너무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또 미국의 또 다른 지역들을 텍사스나 조지아 이런 쪽으로 또 많이 또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막이 있는 뭐 라스베가스로도 많이 가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살았을 때는 거기가 그나마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독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따지기는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때 뭐 제가 살던 위니펙에서도요,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제 수준 있는 그런 동네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이제 뭐 필리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저기 하더라도 좀 가격이 싸고 좀 변두리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생활하고 이제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 와서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그 규모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요, 그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언어 배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번역기 가지고 동시 통역되는 거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은 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 이제 기회고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철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바글바글한 데도 모여서 그 집값 오를까 봐서 그냥 가서 돈 대출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집값 올려서 그냥 한탕 벌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프리카든 어디든 지금은 그냥 나가서 살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 뭐 환경이 어쩌니 뭐 날씨가 어쩌니 이런 탓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틈새 시장이 뭔가 내가 여기서 어떤 머리를 써서 어떻게 그동안에 한국에서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나 눈치 빠른 어떤 그런 그 센스나 이런 것을 해서 이 게을러 터진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빠르게 성장할 건가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보고 했던 거예요. 크게 성공은 뭐 이렇게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성공이지, 뭐 돈을 꼭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은 아닙니다. 이미 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접어야 돼요. 점점 그런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또 보람되게 이렇게 살 수 있으면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은 그게 성공한 삶이죠. 꼭 내가 돈이 뭐 수백억 있어야지 뭐 그게 성공한 삶입니까? 그래서 제발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는 좀 한번 가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요즘에. 그냥 가서 뭐 1년 몇 년 동안 벌어놨던 거 가지고 가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실패해서 간 사람도 있고, 아무리 좋은 뭐 어디가 좋다고 해서 전 세계 지금 어디가 딱 뭐 좋다는 나라 없습니다. 솔직히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캐나다보다 미국이 낫다고 또 해서 미국으로 간다 하지만은 또 거기도 녹록지 않습니다. 거기도 가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요. 특히 이민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유럽을 간든 아프리카를 가든 북미를 오든 간에 내가 여기서 어떤 머리를 쓰든 어떤 것을 각오를 했든 간에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남 탓만 하고 살더라고요. 주변에 환경 탓만 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니까 어디를 간다고 해서 나한테 딱 만들어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서 여기 경쟁에서 내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특유의 한국 사람들의 그 성실성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60이 됐든 50이 됐든 이런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는 50 이렇게 40 넘어서 50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젊은 친구들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웬만한 이제 삶의 노하우도 다 있고요. 어느 정도 그 재산도 어느 정도는 또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대학 졸업해서 그냥 빈손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같은 출발선상에서 있다고 해도 훨씬 더 앞에 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한번 경험을 했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 해도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펼쳐지는 세상들은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라 해서 더 빠르고 나이 먹었다 해서 더 느리고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요, 얼마든지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노하우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축적된 그 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훨씬 좋은 조건에서 또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국에서 뭐 나이가 50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과감하게 한번, 뭐 언어도 다 되겠다, 이제 머리만 잘 쓰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캐나다에서 안 돼서 돌아가는 사람들요, 좋은 얘기하고 뭐 그런다고 뭐 그 안 올 사람들이 캐나다 저한테 꼭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 자기가 안 되는 얘기들을 남 탓을 하고 가냐고요. 그냥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들,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바보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그런 멍청한 삶을 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몇몇 실패한 사람들이 가서 떠드는 얘기들, 그게 마치 전체가 된 것처럼 오해하시지 마시고, 본인들이 계획이 있으시면은 본인들이 어떤 태도로 이렇게 살 건가,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이렇다 해서 뭐 거기에 기후가 어떻다, 무슨 뭐 제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쓸데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이 엄청 길어졌는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여러 가지 요즘에 하도 여기저기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또 캐나다가 이제 뭐 더 이상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캐나다 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민자를 더 늘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뭐 그렇게 절망적이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 다른 루트로에서 와서 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하든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특히 인생 후반기를 계획하시는 50대 이후의 분들은 이제 돈보다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같이 돈도 버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딱 어떤 직업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직업에 대한 몇만 프로의 그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일 거고,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 위험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직업의 100% 몇만 프로 만족하면서 충분히 제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80번에 있는 아이오와인데요. 여기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트럭 스탑이 있다는 아이오와 I-80입니다. 아이오와는 동쪽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긴 강 두 개, 미시시피 강과 미주리 강이 동쪽과 서쪽을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미시시피 강이 일리노이주와 경계를 하고 있고요. 서쪽은 미주리 강이 네브라스카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가장 그 안에 갇혀서 이제 농사가 주 산업인 그런 미국에서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깡촌이라는 것은 이 중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농사밖에 질 수밖에 없는 중부에 있는 지역들을 동서남부가 약 3,000km에 해당되는 이 지역을 이제 미국에서는 시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 지역에 이제 뉴욕, 이제 태평양을 중심으로 또 캘리포니아 이쪽,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한 텍사스, 이 세 개의 이제 가장 그 도시화된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다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한국이든 어디든 뭔가를 새로 지금 계획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올해 또 연초가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계획이 또 만들어지고 그럴 건데,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생각만 가지고 또 있지 마시고 뭔가를 실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일단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은 그 가는 길에 분명히 중간중간에 어떤 행운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제자리에서 생각만 하면은 그 행운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운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또 난관들을 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면은 뭔가가 또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좋은 계획 세우시고 잘하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또 구정이 다가오고 하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구정 세고 또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이제 봄이 오니까 그래요. 봄이 오니까 구정 세면 이제 봄이 이제 한참 가까이 오니까 이제 봄에 또 시작해야 된다 해서 날씨 탓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따뜻해지면 하겠다 하는데 뭐든지 바로 하세요. 뭐 기다리고 뭐 합니까? 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 내가 하고자 할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최적기입니다. 그때가. 해피트럭커였습니다.